책 보신 분? 예, 예, 지금 보고 계시고, 예, 책을 보셨으면 좀 얘기가 편한데,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무슨 뭐 큰 적이 없어요. 뭐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뭐 노트를 해가지고는 왔는데 별로 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 남북한 관계, 우리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민족인데 더구나 그래도 수백 년, 적어도 수백 년은 함께 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반으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크죠. 통일을 바라는 다른 나라들도 뭐 있었어요. 분단이 되고 그런 나라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감정이 강렬한 그런 경우가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분단을 했는데 분단도 일직선이에요. 이건 역사상에 없어요. 역사상에 강대국들이 그 약소국을 저거 한 일이 있어요. 그 영토를 이리저리 분할한 경우가 있어요. 폴란드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사이크스 피코 어레인지먼트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일직선은 역사상에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긋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마을도 반으로 잘라버리고 어떤 거는 집도 지나가요. 그게. 근데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의식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역사상에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영구 분단한 거는 아니고,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일본이 그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세계 아마 5개 정도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제국이고 큰 제국이었죠. 일본이. 일본 영토가 북해도 또 일본 영토가 되고, 오키나와, 대만, 그 다음에 한반도도 자기네 저게 되고, 만주국까지 동북 삼성이니까 엄청난 제국입니다. 큰 제국인데 이제 명치 유신 근대화 이후에 부국 강병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후쿠오카 교회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걸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부자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게 근데 사실은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라파 여러 제국들이, 구라파의 빨리 근대한 국가들이 그게 그거를 일본이 배운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저거를 보면은 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대 국가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근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군대가 참 중요해요. 전쟁을 해야 하니까. 왜 전쟁을 해야 하는 게 남에게 영토를 뺏고 자기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벌이였어요. 그러니까 프러시아 같은 나라가 전형적으로 군사 강국이었어요. 다른 거는 독일의 여러 연방 조그만 나라들 중에 조그만 자치 공국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프러시아가 아마 문화 수준 같은 건 제일 떨어지는데, 그 대신 군대는 굉장히 저걸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군대는 아주 강국이었는데, 그때 몰트케 같은 사람, 유명한 군대 지휘관들 얘기를 보면은 국민들을 왜 우리가 강한 군대가 필요하냐 하는 걸 설득하는 게 단순히 뭐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강한 군대가 있어야 돈을 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뭘 하냐 하면 몰트케 같은 사람은 국민들한테 지난번 싸움에서 진 나라는 배상금을 얼마 내야 한다. 그런데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은 그거의 몇 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투입해서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전쟁에 이겨서 배상금을 얻는 거예요. 일본도 거기 굉장히 몰두했어요. 일본도 대만 점령할 때도 50만 냥인가, 그 다음에 청일전쟁 때도 그때는 250만 냥인가, 아마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국민들은요, 자기 나라가 전쟁에 이기는 게 마치 스포츠, 요새 축구 같은 거 해서 이기는 것처럼 그런 열광도 있지만,
정말 실속 있는 거는 배상금을 많이 받아오는 거였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오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세금 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군비를 많이 내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그러고. 근데 노일 전쟁도 일본이 이겼잖아요, 결국. 그런데 일본이 이겼는데도 폭동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국민들이 반정부 폭동. 그리고 막 강화 조약에 갔던 사람들을 막 테러하고 막 왜 그랬냐면 배상금을 못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로 돼 있지만 러시아는 졌다고 안 했어요. 중간에서 전쟁을 끝냈지, 화해를 했지, 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은 못 낸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이 사실은 그때는 이제 군비도 다 써버리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더 전쟁을 할 데가 없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천박해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고 돈 벌어오는 걸. 근데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한 푼도 못 벌어오니까 배상금을 못 벌어오니까 폭동이 나고 막 그랬어요.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부국 강병 그런 저거였죠. 근데 결국은 중국까지도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역설인데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있잖아요. 전국 신사에 그것 이제 늘 말썽이 돼요. 우리나라하고도 말썽이 되고 중국하고도 말썽이 되는 게 거기 A급 전범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셔놨는데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참배를 가요. 그 곡물도 바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쟁에 대해서 사과한 게 다 엉터리가 아닌가 가짜가 아닌가 그러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많이 나빠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고이즈미 총리하고 참 친했던데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저걸 가니까 사이가 나빠졌어요 결국. 근데 내가 일본 사람들을 놀리느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야스쿠니 가가지고 고맙다고 그럴 거다. 그리고 거기 묻혀있는 A급 전범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요. 일본이 만주 정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적절히 타협을 했더라면 소련하고는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만주국은 이제 위성국이죠. 그건 뭐 허수아비 괴뢰국인데 그거는 일본 영향에 둔다. 그 대신 몽고는 소련 영향에 둔다 하는 식으로 바타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전쟁이 된 거는 중국 본토까지 차지하려고 중일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유류 금수를 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이 됐는데 만약 미국하고 타협을 했더라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철군하면 유류 엠바고 같은 거 풀어준다. 교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철군한다. 근데 시간을 달라. 철군하려면 얼마냐 그랬더니 100년.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죠. 100년 후에 100년 걸려서 철군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깨지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진주만 기습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래서 그 멍청이들이 내가 야스쿠니에 모셔놓은 그 A급 전범 멍청이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바보들이 그 멍청이들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멍청이들 때문에 핵폭탄을 2번이나 얻어맞고 그냥 그렇게 300만이나 국민이 전사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엄청나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범보다 동경 대공습 같은 게 더 참혹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A급 전범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결국은 독립을 했겠죠. 근데 100년 정도 걸렸을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힘으로는 일본을 몰아내기가 힘들었어요. 엄청난 강국이니까.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을 뭐 2척 갖고 운영한다는데 일본이 14척 정도를 운영했어요. 2차 대전 때 보면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주적인 힘, 민족적인 의식
그다음에 결국 아일랜드 사람들은 300년 만에 독립을 했죠. 근데 부분적인 독립을. 만약 그게 100년 갔더라면 우리가 우리 언어를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 아마 뭐 어려웠지 않았나. 언어 말살장 때 일본 사람들은 지독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탄압해가지고 없앤 거 보면은. 근데 그거를 그런데 그 멍충이들이 바보들이 미국하고 전쟁한 통에 일본 국민들은 혼이 났고 우리도 물론 피해를 받았지만 덕택에 빨리 해방이 됐다고. 그러니까 참 고맙다 그러고 가서 내가 감사를 표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일본 그 상대방들을 일본 외교관들을 참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하간 그 미국의 힘이 아니면 서구라파 어느 나라도 일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영국도 그렇고 뭐 불란서야 말할 것도 없고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군이 쉽게 그 싱가포르 함락했지 말레이시아도 그냥 쉽게 함락을 시키고는 강한 군대였죠. 나중에 스탈린이 한국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은 그거를 상당히 염려하더라고. 일본군이 다시 침략하지 않을까. 그리고 육상 전투 스탈린의 그 대화 같은 걸 보면 육상 전투에는 미국을 우습게 하는데 일본군은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스탈린이. 육상 전투에서는 일본군을 당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일본군하고 여러 차례 충돌을 하지 않았어요. 여하간에 그걸 근거는 미국이 기껏 그냥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일본을 이겼는데 그때 형편으로 보면 한반도가 전부 소련이 가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그걸 하고 미국의 생각은 그거를 그 영구 분단선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반도 전체가 그 소련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막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고 손을 그은 것도 그랬는데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했어요. 소련이 만약 한반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쉽게. 사실은 소련군이 38선 넘어왔어요. 강릉도 가고 서울까지 들어왔는데 미국하고 합의가 여기는 38선 이남이다. 그러니까 다시 철수해서 38선 이북으로 갔는데 그 대신 소련은 38선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거를 자기 구역으로. 근데 그거는 미국 생각은 아니었어요. 미국은 점령은 따로따로 하지만 교통도 하고 물물 교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한반도 전체가 소련 영향하에 떨어지지만 않는 거를 그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였는데 소련군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건 한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소련군이 진주한 어디든지 2차 대전 이후에 주로 그 동굴아파 이쪽으로 소련군이 진주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철의 장막이 쳐진 거예요. 철칠이 철의 장막이라고 한 건 그냥 바깥하고 교류를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독재 국가들은 되게 북한이 특히 심하죠. 뭐 바깥하고 신문 뭐 라디오 이런 거 같은 거 교환을 안 하고 여하간에 분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구화돼 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분단이 됐는데 분단 우리가 마냥 그 독립운동도 참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더라면 독립운동이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혹은 무슨 다른 그 주체가 돼가지고 통합적인 독립운동을 했더라면 그래서 전쟁 중에 우리가 항일 투쟁을 한다 하는 거를 연합국 측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전승국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안 돼요. 분단도 안 되고 통일 독립국가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거기까지 왔어. 저기까지 왔죠. 분단까지 되고 지금 두 개 분단 국가가 있는 같은 그런 상황으로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그러니까 패전 세력의 일부로 전쟁이 끝났을 때 됐으니까 점령을 당하죠.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독일한테 패전을 해서 항복을 했는데도 승전국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건 우리가 그만큼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요. 결핍됐다는 얘기예요. 프랑스는
독일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독일하고 독일에 불란서군 사단도 있었어요. 독일이 소련 침략했을 때에. 그러니까 당연히 패전국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드골 같은 사람이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망명 정부를 세우고 뭐 좌우 모두 할 것 없이 연합해서 한껏 저걸 해가지고 연합군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망명 정부가 진짜 프랑스다. 그러니까 승전국이 됐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게, 그러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도 만약 우리 민족끼리, 민족 사이에서 그 통일 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또 분단이 연구가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그게 좀 유감이에요. 어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반성할 게 참 많아요. 통일을 한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통일이라는 게 뭔가 그러는 거를 제대로 정의해 본 일이 있나 우리가. 왜 통일을 하려고 하나. 통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민족이니까 꼭 같은 국가 안에 살아야 한다. 그거는 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같은 민족이라고 반드시 같은 국가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국가는 다민족 국가예요. 단일 민족 국가는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그 후발 독립 국가가 단일 민족 국가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특히 메르켈 총리 때 보면 뭐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가 되는 그거를 저걸로 생각했었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 모두 다 다민족 국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오히려 예외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건가?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혹은 북한 경우는 뭐 김일성주의라든지 그걸로 실현이 통일의 목적인가?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아니면은 실용적인 무슨 이유 때문인가? 둘이 합치면 인구도 더 많아지고 시장도 커지고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실용적인 얘기인가? 아니면 뭐 군대도 많이 안 가도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근데 아직도 통일에 관해서 확실히 정의된 게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햇볕 정책 이래 같이 이제 남북한이 같이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때 한반도 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세상에서 지도를 깃발이라고 들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한다면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징 같은 게. 근데 결국 그게 지도밖에 없나? 지도밖에는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상징적인 무슨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유감이에요. 프랑스 국기처럼 자유, 평등, 박애든지 무슨 영국처럼 유니온, 여러 민족의 유니온을 뜻하는 이렇게 가운데 유니온 잭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뭔가, 통일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게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마음이 전부 앞서가요. 어쩌면 통일이라는 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알리바이 아닌가. 자기네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 하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통일 그러고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연말 무슨 연시 대통령들 연설을 하고 그럴 때 보면 올해도 통일을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꼭 통일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될 소리죠. 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무슨 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여간에 그게 참 어려운 게요.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해방 직후에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저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게 한 세기에 한 4분의 3 정도 다른 국가가 있어 가지고 그 체제가 아주 서로 이제 저게 돼 있고 문화도 아주 많이 다르고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또 통일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해. 왜 통일을 하냐?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인가? 실상은 아니에요. 뭐 한민족의 특성 같은 게 있겠죠. 육체적인 특성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나요? 뭐 별로 안 돼요. 옷 같은 거 뭐 옛날에는 옷차림, 머리 이런 거였는데 또 서로 비슷해 가지고 그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있고 뭐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는데 민족의 개념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아주 달라요. 우리는 주로 문화적인 쪽을 많이 해요. 언어, 역사, 뭐 습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열려 있는.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도 들어오면 우리하고 함께 같이 대한민국 시민이 돼서 살 수 있는데 북한의 민족 개념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자기네는 김일성 민족이고 혈통을 그러니까 세계의 고고학이나 인류학하고 아주 달라요. 애당초 혈통이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고. 그러니까 나치스나 파시스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종하고 비슷해요. 원래 우수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독특한 민족 아주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저거하고.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것도 저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든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잘 지낼 수가 있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됐으면 나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오래 전부터 나는 친척 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갖고 분쟁이 되는 경우는 그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해결하기가. 말하자면 정체성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의 안드레아 조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막 나왔어요, 이 기사가.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든 얘기가 그랬어요. 딴 사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사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친척 간의 특별한 경쟁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거는 형제 간에 단일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싸움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조리는 그거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이중섭 화가가 그린 저게 있어요. 담배가에다가 이렇게 그린 만화가 있는데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두 마리의 야수 그러고 그린 건데 한국 전쟁 중에 그렸어요. 그 야수가 짐승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흉기를 들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데 특이한 점이 꼬리가 묶여 있어요. 그 전쟁에서 투쟁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서로 뭐 죽이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아마 남북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아요. 정체성을 둘러싼, 그러니까 조리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서티브하고, 그냥 적극적이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러니까 가족을 전부 자기 주도하에 두려고 할 때에 또 다른 형제가 동생이든지 뭐 형이든지 거기를 잘 따라가면은 분쟁이 없지만 그걸 잘 안 들으려고 그런 경우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투쟁이 아주 참 흉악하게 된다 그러고 나도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옛날에 인류 역사상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나지 않나 그러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형제간에 무슨
뭐 재산을 놓고 싸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일종의 그 정체성 싸움이에요. 그다음에 로마 건국 때도 보면은 그 로물루스하고 레무스하고 둘이 친한 친구, 둘 다 버려져 가지고 뭐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데 결국은 둘이 싸워 가지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여요. 그 형제간에. 이긴 사람이 죽인 사람이 그 로마의 시조가 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간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쁘면 굉장히 나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햇볕 정책 초기 구상에 이제 참여했는데 그때부터가 햇볕 정책은 해야 하는데 통일 얘기를 하지 말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를 좀 주더라도 좀 몰래 조금씩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줄 뿐이지 정치가 거기 개입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소무하의 햇볕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햇볕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햇볕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햇볕 얘기를 해요. 아마 교회 나가시는 분 성경 보시면 한번 보세요. 5장 45절에 보면 여기 하느님은 햇볕을 사람을 안 가리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준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햇볕 정책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이 화해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소부화처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은 그걸 받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저게 안 되죠. 갈등이 그냥 계속이 되죠. 여간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지난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분단이 된 지가 지금 이제 49년에 완전히 분단이 됐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두 나라 사이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북한 보면. 여러분 혹시 거품이라는 책 보셨나 모르겠어요. 탈북한 분이 썼는데 북한에서 넘어와 아주 생생해요. 북한에 넘어와서 이제 탈북해서 수기를 쓰신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이 아주 최근에 나오고 조영대인가 하는 이름인데 나는 지금 그 책을 보고 있어요. 두 권인데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편을 다 봤어요. 오늘 중에 돌아가면 자기 전에 또 2편 시작해서 볼 텐데 아주 참 흥미 있어요. 뭐가 흥미 있냐면 그 권력기관의 운전수였어요. 그러니 그래도 권력을 많이 누려요. 그리고 그 제도에 틈바구니를 이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권력을 많이 행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특권 계급이에요. 근데 그 권력 엘리트하고 일반 서민하고 중간에 위치했는데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제 결국은 잘못돼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보면 우리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달라졌어요. 아마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도 보면 한 20년 전에 우리가 가끔 이제 또 북한하고 같이 하고 경기 같은 거 같이 하고 뭐 응원도 하고 그럴 때하고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변했어요. 사실은 나도요. 대한민국에 남한에 쭉 살았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참 딴 나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전혀 우리 조교 선생 아니면 난 사실 작업도 잘 못해요. 그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조교 선생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작업도 하고 그래요.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보면 저번에 평창에서도 그 문화적인 이질감이 상당히 컸다고 그래요. 전하고 달리. 북한의 응원 방식은 완전히 옛날 그대로 이렇게 337 박수 치는 식의 일본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좀 이렇게 집단적인 응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 부르는 노래들도 완전히 서로가 다르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커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 빼놓고는 선진국이에요. 뭐 경제 수준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게 선진국인데 북한은 아주 달라요. 북한이 지금 자기 나라를 완전히 격리시킨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니까. 북한의 경우에 지금은 모순이 아마 그런 면에서 제일 클 거예요. 경제적인 그 격차보다는 생활 문화 같은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도 깜짝 놀래요. 지난번에 전라남도에 신안을 갔다 오는데 아주 나는 먼 거리다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처음 기차를 타는데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기 섬을 방문하러 갔는데 그 전에는 그 전기 여객선을 타고 그랬는데 이제 다리를 놔놓고 그러더라고 바다 위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변한 거를 보면 나도 놀래는데 북한 사람들은 거의 해방된 이후하고 한국 전쟁 때하고 사회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래서 격차가 너무 났어요. 그걸 내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어디서 외국에서 강의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남북한이 갈라져 가지고 말하자면 체제 경쟁이 심했죠. 근데 갈라져 가지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많았거든요. 그 전쟁도 크게 치르고. 근데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우리가 좀 빨리 선진화해 가지고 그거를 대처 방법으로 했는데 북한은 자기네가 경제 발전을 하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뭐 사회적인 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남한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우리 경우는 어쩌면 북한 때문에 빨리 발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지개혁 같은 것도 북한의 위협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농지개혁을 안 했죠. 농지개혁을 그렇게 빨리 안 했더라면 그 다음에 산업화가 안 돼요. 토지자본들, 남미, 필리핀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그 토지자본들이 지배적이고 하면 발전이 늦어지죠. 그 다음에 70년대 중화학공업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데보다 경제 구조가 아주 달라요. 선진적이고. 그게 그 이후는 이제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쪽에 메타버스나 뭐 블록체인이든지 이런 식으로 갔는데 북한의 경우는 도저히 그걸 쫓아올 수가 경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민주화의 경우도 북한의 위협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민주화가 됐을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위협이 있으니까 정부가 정통성을 만들려면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라도 해야 해요. 선거를 해서 이겨가지고 권력의 정통성을, 합법성을 확보해야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민주화가 진행됐어요. 근데 나는 북한 덕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한 한국이 그런 예예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거의 그대로예요. 북한에 한번 가보면, 그러니까 평양에서 묘향산까지는 그래도 아스팔트가 된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국도 같아요. 꾸불꾸불하고. 가다가 어디 휴게소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그냥 어디 세우고 적당히 해결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 묘향산에 가면 또 길이 딱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는 길이 없어. 거기까지는 왜 길이 있냐 하면 나는 묘향산에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이 있잖아요. 그분 거기 있는 그 유명한 절이 있고 산이 좋아서 그거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기념관이 있어요. 큰 박물관 같은 거를. 거기 때까지만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는 뭐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즐기는 문화 같은 것도 그것도 아마 북한이 큰 문제예요. 옛날에도 단속을 했지만
요즘 아주 심하잖아요. 반동 사상 문화, 단속법 뭐 이거 해가지고 금지법인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무기징역 그다음에 그걸 파는 사람은 사형까지 가는데 그것도 참 그게 문제가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이 아니고 권력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접근력이 있잖아요. 접근성이 있잖아요. 돈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살 수 있고 외국에 다니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러고 사실은 만약 그것 때문에 정말 중별을 한다면 김정은 형부터 처벌해야 해요. 김정철부터. 김정철은 엄청난 영국 예, 예. 그 팬이잖아요. 해외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거 보러 다니는데 그 사람부터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건 아마 못하겠죠. 김정철이 처치는 그런 거 같은 게 그러니까 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직은 그 책에 그걸 썼나 뭐 생각이 모르겠는데 아직은 옛날의 기억 속에 살아요. 우리가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념의 혈친화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념 투쟁이 19세기 대략 중엽에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가지고 싸웠어요. 뭐 신교, 구교 갖고 싸우더니 19세기 중엽에는 이제 또 그 좌우 이념 가지고 또 그때부터 많이 싸웠는데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리브럴한 두뇌의 이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나 뭐 영국 같은데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주로 논리하고 머리로 싸우는 거에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 히랍,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데 혹은 남미 이런데 이념이라는 건 가슴의 이념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훨씬 앞서는 그런 정열적인 유명한 시인, 소설가 이런 좌파 시인들이 남미 쪽이 많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100년간의 고독 그런 거 보면 마루다 이런 사람들 정서적인 적이 많죠.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요. 우리처럼 내란을 겪은 나라예요. 그거는 나는 그걸 창자의 이념이라고 그래요. 가슴의 이념도 아니고 창자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의 적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예요. 이거는 그렇게 아직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형제간에도 서로 뭐 살육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뚜렷한 예가요. 한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엄청난 우리 생각에는 주로 피해를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일으킨 놈은 우리 원수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인민군들이 여기 점령에 있을 때 인민 재판도 많이 하고 또 반대로 또 국군이나 경찰도 또 좌파들을 많이 살육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기억에 한국 전쟁은 일으킨 놈은 참 나쁜 놈인데 지금 김정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일으킨 게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뭐냐면 참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원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아직은. 이걸 잊어버리는, 이걸 생각 안 하는 세대가 지금 20대, 30대가 주역이 되면 훨씬 낫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저번에 어디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세상에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붉은 방인가 하는 소설이 있어요. 중편 정도. 뭐냐면 무슨 좌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을 막 고문을 해요. 어디 무슨 특수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고문하는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그 고문하는 사람은요, 자기 형제 부모가 한국 전쟁 때 인민군한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구별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뭐 좌파 정권 어쩌고 극렬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그런 거 클 거예요. 혈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피 속에 핏줄기하고 뭐 그런 피해 때문에 무슨 영화 있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쉽게 알고 우리가 교류하고 협력하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같은 일도 하고 북한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직 아직 원수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저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난 척 그러고 뭐 도와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그러고 떠드는데 도와주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야 해요. 떠들지도 말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않고 햇볕 청색 시작할 때 나는 그거 했어요. 북한한테 뭐를 얼마 준다면 아무도 모르게 줘야 한다고. 받은 사람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맨날 얼마 보낸다 그러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보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꼽게 그걸 원수 손에서 그걸 받았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꼭 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도움은 주는데 이거는 해야 해요. 뭘 해야 하냐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70년 전에 북한은 6.25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걸 못 느낄지 모르는데 나이 먹을수록요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져요.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고 옛날 기억, 옛날에 친했던 친구, 친척들 이 사람들 좀 만나봤으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70년 동안 또 듣는 소문에 남한에서는 그렇게 뭐 잘 산다는데 거기서 제일 하층 생활이에요. 제일 심한 광산 노동자 같은 거 이거 시키고 그거 주면서 뭐 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국군 포로 빼놓고도 납북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납북된 사람들 가족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북한에서 잡아다가 북한에 저거 따라서 월북을 한 거다 하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북한에 갔다가 억류된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성경책 같은 거 줬다가 그것도 중요한 범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몰래 조금씩 데려오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남북 간에 그 회담한 게 벌써 한 700차 그 다음에 정상회담한 또 4번이나 했는데 누구 하나 데려온 일은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안 그래요. 일본도 안 그러고. 일본도 고이즈미가 왔다 갔다 하더니 납북된 사람들 그래도 데려갔어요. 일부라도. 북한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더 많이 납치를 해왔지만 다 죽었다고 그러고 안 돌려보낸 사람 빼놓고는 그 고이즈미도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높은 사람들끼리 악수하고 이제 다 통일이 됐다, 화해를 다 했다 할 뿐이지 뭐 하나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구체적인 그 고통 같은 거는 고충 같은 거는 전혀 안 해요. 훌륭한 분들은 많이 나오고 노벨상도 나오고 뭐 백두산도 같이 올라가고 한라산 물도 가서 백두산물하고 섞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하는데 그러고 지나고 뭐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했다 이런 걸 자랑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 꼬박꼬박 감옥소에서 좀 나갈 수 없나 그러고 근데 미국은 완전히 가수 상태에 빠진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도 무슨 그 젊은이도 그것도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데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려가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까지 새벽에 나와서 그걸 맞고 그러니까 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통일 생각하지 말고 통일 얘기만 하면 또 서로 더 싸울 생각만 더 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가 더 훌륭하다 그러고 우리가 사실 니네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의약품이든지 이런 거 같은 거 준다고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몰래 주고 그 대신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도 조금씩 데려오면 되지 않나. 우리는 많이 보냈어요. 미전양, 장기수, 이인 뭐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겠다는 사람 돌려보냈는데 왜 그럴 때 우리도 좀 너네도 좀 돌려보내다고 그러고 남한으로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보내라. 왜 그런 소리를 안 하는지 몰라.
그런 소리 하면은 좋은 분위기가 깨질까봐 그러나. 미국은 아주 그저 강대한 나라인데도 그래도 기어코 어떡하든지 뭐 클린턴이 가면 또 기자 잡혀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또 저 트럼프 폼피도 가면은 저기 또 폼피오 가면은 또 데려오고 그러고 아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그래요. 이거 얘기가 자꾸 딴개가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남북 관계가 아무튼 뭐 경색이 됐었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들었으면서 2017년인데 그때가 아주 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왜 위기냐면 북한이 그때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시기라고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하고 미국하고 사이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위기였죠. 근데 사실 그게 위기는 아니었어요. 북한은 그때 자기네가 핵무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무기는 일단 완성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경제 제재 같은 걸 조금씩 풀어가면서 경제도 해야겠다.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엄청난 저거였죠. 그래서 근데 우리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썼어요. 원래 북한 쪽에 저게 있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북한하고 잘하면 뭐 다 될 수가 있다. 저걸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미국의 협조만 받으면은 다 잘할 수가 있다 하고 생각하고 아마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의 핵무기 이런 건 모두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에서 썼는데 처음에는 운전자로 시작을 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끌고 가는 운전자였다가 나중에는 그 운전자가 아니라 중개인 같이 됐어요. 양쪽을 그냥 만져주는 그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둘이 하는 거를 구경만 하는 구경꾼 같이 됐어요. 나중에는 실패한 중매인 같이 됐어요. 그래서 점점 왜 그런 거 하니 북한의 핵무기라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 하는 생각이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하노이 회담 같은 거 보면은 북한 문제하고 북한 문제 중재에 우리가 엄청난 외교적인 역량을 거기 투입했는데 뭐 단지 비용뿐만 아니에요. 돈 문제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이나 높은 외교장관이나 외교안보수석이나 뭐 이런 국정문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건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거를 거기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욕만 잔뜩 얻어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어놓은 그 건물도 폭파하고 그러고 욕만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외교적인 실패인데 뭐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설명도 없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반성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정권 끝나기 전에 책이라도 써야겠다 그러고. 근데 대략 내가 그걸 재구성을 하려는데 정부가 정보를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보를 줘 맞춰가지고 해야 해요. 근데 이거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소설을 쓰든지 역사책을 쓰든지 정치 얘기를 쓰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보라는 건 자료라는 건 늘 부족해요. 완전히 자료가 갖춰져 있는 건 없고 꼭 자료가 많이 다 갖춰 있더라도 그것 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일 역사학자들이 중요시하는 건 문서로 남아있는 자료거든요. 그걸 중요시하는데 그 자료도 못 믿어요. 슈트레세만 다이어리 같은 게 그런 거죠. 슈트레세만 다이어리라고 1차 대전 때 독일의 외무상인데 그 사람은 그냥 꼼꼼히 일기를 썼어요. 독일 사람들 그래서 3권인가 4권인가 뭐 5권인가 자기 일기가 공개가 됐으니까 보면은 확실하죠. 매일매일 썼으니까.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슈트레스만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얘기를 하는 걸 적어 놓은 걸 보면 자기가 한 얘기는 전부 논리적이고 정당하고 아주 정해져가고 상대방은 막 그냥 엉터리로 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더라도 문서도 확실히 못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서가 자료가 별로 없이 나는 재구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건 뭐 나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보는 대상을 여기다 쓰는 거지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실증 역사학자들은 랑케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써서 역사학자들은 건 있는 걸 그대로 쓴다. 비 아이겐틀리 게베제니스트 그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건 없어요. 어떤 역사든지 주관적인 역사예요.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없어요. 현실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근데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보는 거지 결국은. 근데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객관적인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지만 그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기술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게 내가 쓴 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한 정보로 재구성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만일 이번 정권이 끝나면 더 팩트가 나올지 모르죠. 그때도 전에 그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쓴 일이 있는데 장성택 죽었잖아요. 근데 참 아까운 사람인데 그 죽었을 때게 그리고 시체도 없대요. 북한은 정말 저 할 때는 사형시키고 시체도 안 줘요. 근데 일제시대 때도 시체는 줘요. 근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시체를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거는 아주 신체를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무덤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간첩 사형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간첩 잡으면 되게 사형했는데 시신은 다 남겨줬어요. 내가 안기부 있을 때 이제 나중에 국정원이 됐지만 거기 있을 때 북한 그때는 사이가 좋았고 우리가 많이 뭘 도와주고 할 때인데 그래도 간첩을 보냈어요. 썸머스블이라고 잠수정에다가 그런 거 같은 거 보내고 근데 어쩌다가 잘못돼 가지고 잡히든지 뭐 포위가 되든지 어망 같은 데 걸려요. 그 조그만 잠수정 반잠수정 썸머스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꼭대기만 물 위로 나와 가지고 달리는데 안 보여요.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침투를 많이 하는데 그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막 분개했죠. 우리는 많이 도와주는데 꼭 그 세상 침투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시체들 좀 끔찍해요. 보면 자살 경우도 있고 이제 잡히게 되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살하든지 타살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참 끔찍했는데 그거를 사과하고 제발 안 한다, 다시 안 한다 하고 안 하면 안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시체를 잘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좀 싫은데도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돌려주는가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돌려주나 그랬더니 화장해서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존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돌려보내줘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사과하라고 해도 안 할 거고 제발 요구를 해도 안 할 거다. 근데 시체는 가족들이 봐야 해요. 그게 시체니까 아무 태우든지 뭘 하든지 괜찮다. 안 그래요. 그 얘기 봤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크게 있었는데 자기 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씻겨 나갔겠죠. 근데 지네 엄마가 그걸 안 믿고 트랙터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변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딸 시체를 찾는 건데 팔뚝 하나를 찾았어요. 팔뚝 하나를 찾았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감사하겠더라고. 우리 딸 그래도 팔뚝 하나라도 돌아와서 정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죠.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일본 기사를 보고 나는 감동을 했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한국 전쟁 때 많이 봤어요. 서로 살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잡혀가요. 인민재판도 가고 또 국군이 들어오면 또 뭐 죽이고 그러고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한바탕 그게 지나면 시체들을 찾으러 가요. 마을 사람들이. 그럼 시체 보면 자기 아버지 뭐 남편 막 아이고 그러고 울고 막 그러고 그렇지만 시체를 찾은 사람은 그래도 훨씬 나아요.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뭐 염하고 어디다가 장례를 지내고 나면 잊어버리고 저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앞날을. 근데요 시체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잡혀가서 죽기는 죽었는데 이건 정말 큰 고통이에요.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나 뭐 형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시체를 못 찾는 경우는 그 괴로워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맨날 무당 찾아다니든지 뭐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뭐 물어보면 또 그 사람들은 또 알쏭달쏭하게 꼭 괴롭히는 대답을 많이 해요. 어디 산속에 좋은 데 가서 살고 있다거든요. 어디 바위 밑에 있다든지. 그러면 또 산에를 가서 이 사람들이 그걸 찾고 시체라도 봐야 해요. 사람의 시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아무리 나쁜 놈들이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형제든지 시체를 보고 다시 저걸 해서 사람 죽은 사람에 맞는 저걸 해줘야 해요. 그 미국 사람들 보면 역시 그런 건 유해를 다 저거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근래에 많이 했어요. 근데 적군묘지 가보셨어요? 파주?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근데 거기 보면 인민군 그 무덤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안 데려가요. 중국은 다 가져갔어요. 자기 시체들, 자기 그 유해를 받는데 보면은 무슨 이거 몇 사단 무슨 인민군 몇 사단 뭐다 하고 그게 있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챙겨줘야죠. 시체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나는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정도는 그런 걸 했어요. 그 아마 뭐 대접도 받고 그랬겠죠.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2017년을 보면은 굉장한 긴장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언제까지 얘기하면 됩니까? 한 30분 안에 끝내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얘기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2017년에요. 미군이 정말 전쟁 준비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전쟁을 한다는 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더라고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근데 뭐냐 하면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미국 내부에 북한의 중요한 시설 있는 지형하고 비슷한 데를 놓고 거기 그 폭격하는 연습도 하고 제일 확실한 거는 그 벙커 버스터예요. 북한 같은 나라 공격하려면 그거 근데 그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본토에도 있고 그걸 이제 일본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벙커 버스터를 오키나와. 그게 집적되는 걸 보면 전쟁 준비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북한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지하 시설이 많으니까 그거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였어요. 그리고 둘이 막 욕도 막 퍼붓고 그러고. 근데 우리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남북한 그 교류 저거를 했는데 평화회담 같은 거 뭐 궤변이라고 북한은 일축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 할 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에 같이 하자. 그것도 일축했어요. 그 장웅이라고 북한 체육 대표가 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된다. 뭐 좀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은 뭐 어리석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좀 무례한데든지 뭐라고 아무튼 나쁜 얘기로 일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내 생각에는 그때 남북한에 아주 그 활발한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로 장성택의 길 쓸 때게 그 썼는데 지금 그 전에 국정원장 하다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인가 뭐 하죠. 성훈이가 장성택이랑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있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장성택의 일생을 재구성을 하는데 서훈이 보고 도와달라고 몇 차례 했더니 안 도와주더라고. 그리고 쓰지 마세요. 그러고 그거 어떻게 씁니까?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가 많이 있어야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적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다. 그러고 내가 저거 했어요. 근데 못 쓰십니다. 그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쓸 테니까 두고 봐라. 그러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미국에서도 번역 출판, 일본에서도 번역 출판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각가가 누구의 동상을 산다면 그 사람을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조각가의 눈을 재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사람을 거기다 재현하는 거죠. 그 자기 작품은. 근데 장성태 일생을 제대로 다시 구상했어요. 서훈이한테도 하나 보냈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아마 서훈, 임종석, 북한하고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놀지 않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신년사는 1918년, 2018년에 신년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게 크게 바뀐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북한의 그 저거였어요. 북한의 정책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핵무기 완성이 됐다. 그때 완성이 됐어요. 한참 실험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긴장이었고 우리하고도 전쟁이 나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하면 뭐 일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017년에 내 생각에는 남북 그 평양하고 서울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할 때에 그 핵무기를 개발한 거는 무슨 뭐 남한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건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남한의 그때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정권의 핵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해예요, 내 생각에. 핵무기의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역시 우리예요. 북한이 뭐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하겠어요? 아무튼 신년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급진전이 되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업적이 그거였어요. 김여정이 특사로 온 거. 그러니까 백두혈통 중에서 또 곁가지가 있고 김평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무리 백두혈통이라도 괘씸한 놈은 죽이기도 하는데 김정남이 같은 거는 비참하게 죽었죠. 그 곁가지 중에서도 악질 곁가지는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진짜 번가지가 남한하고 회담에 나온 일이 없어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남북 공동성명 그거 할 때도요. 우리 쪽이 이후락이었죠. 정권의 아주 핵심 실세고 북한에서 보고 김일성이 안 나오더라도 김일성의 동생이 나와야 한다. 김영주를. 근데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이후락이 북한에 갔을 때는 김영주가 만나줬어요. 그 다음에 이후락의 답방으로 북한에서 대표가 올 때도 김영주가 와야 한다. 김일성 동생이 직접 와야 한다. 그랬는데 기어코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뭐라고 그걸 보냈어요. 그렇지? 책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백두혈통이 남한에 온 건 처음이에요. 김여정이.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랬을 거예요. 그 남북한 관계에 큰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김여정 정도는 와야 한다. 근데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그건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김정일이 남한으로 온 거예요. 김정은이 남한으로 온 것도 이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우리나라 그 대북 교섭 중에서 큰 숙제로 남아있던 거예요. 무슨 숙제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북한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보고 당신도 서울에 한번 답방을 해라. 무리한 요구였어요. 할 수가 없는 요구인데 김정일은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끝까지 믿었어요. 김정일이 온다고. 김정일 못 온다고 얘기하면 참 싫어하셨어요. 근데 김정일이 답방을 할 거다. 그랬는데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올 수가 있냐. 근데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건 그건 흔한 일이에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 더구나 국가하고 국가 간에 약속이라는 건 이건 못 믿는 거고. 김정일이 끝내 안 왔어요. 약속을 안 하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임기 마지막까지. 근데 김정일이 막 별별 핑계를 다 대고 나는 우리나라 대표가 아니다. 김정남이 대표고 자기는 국방위원장에 불과하다. 근데 군사 문제라면 또 혹시 내가 나서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이리저리 빼고 또 미국이 클린턴이 나가고 부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또 남한의 반동 분자들이 나를 위협하니까 못 간 별별 핑계를 다 대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막 그 추궁을 하니까 정 그렇다면 자기가 러시아 방문할 때 일구스크로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자기 임기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특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특사도 안 만나버렸어요. 김정일이 바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숙제였는데 그거는 다 풀린 셈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마 남한하고 이제 정말 화해를 하고 하려면은 그쪽도 한번 와야 한다. 우리는 2번이나 갔잖아요. 평양을.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북한 측에서 크게 마음을 먹고 온 게 어디까지 왔냐 하면 그 판문점까지 온 거예요. 서울에는 못 왔어요. 그래도 김정은이라도 핵무기까지 다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서울에는 못 와요. 못 오고 판문점에서 왔어요. 그것도 아주 큰 양보를 한 거예요. 김여정이 온 것도 굉장히 큰 양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사가 가가지고 김정은이 저걸 했어요. 2가지. 하나는 비핵화를 한다.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꺼렸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북한이 우리를 빠지고 직접 교섭을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이에요. 둘이 무슨 그렇잖아요. 우리가 빠진다는 건 핵무장에도 우리가 당사자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주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외교적인 이점이죠. 항상 북한이 바랐던 건 우리를 빼고 북미 간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경우도 그랬어요. 결국 남베트남은 빠지고 미국하고 북베트남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탈레반 카불 정부는 빠지고 탈레반하고 미국이 직접 협상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요. 중간에. 근데 미국하고 동맹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는 뒤에서 무슨 협상이 일어나는지, 근데 외교적으로는 이거는 피해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주선을 했고, 저기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비핵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한다는 김정은의 말뿐이지, 의도지. 실제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라우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죠. 라우팅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드맵은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북미 회담 주선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을 했는데, 북한은 사실 굉장히 덕을 많이 봤어요. 싱가포르 회담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북미 회담 주선을 해달라 하면서 김정은이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괜찮다.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가 상관 안 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그 말을 확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자기는 미국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북한의 강경파들은 자기네 나라의 강경파들은 한미 연합 훈련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 근데 자기가 유화 정책을 쓰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엄청난 저거죠. 근데 우리한테 약속한 거 하고 김정은은 거기서 딴 짓을 하고 돌아가면서는 이제 굉장히 고무가 됐을 거예요. 미국하고 좀 이제 이렇게 하면 저건 빼고. 근데 싱가포르에도 우리도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못 갔어요. 가지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다 이러는 다음에 부탁을 하면 뭐예요? 랑초 시작부터 평양에서부터 그래야지. 3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북미 회담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합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노이, 그때는 그래가지고 비핵화에 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북한은 엄청난 저걸 갖고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트럼프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실무급에서 회담을 했더라면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한다 하는 약속을 나올 수가 없죠. 그걸 했다면 큰 대가를 원했을 거예요. 핵시설을 배줘야 한다든지, 무슨 북한 시설을 배줘야 한다든지, 북한도 훈련을 하면 안 된다든지. 북한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요. 엄청나게 해요. 동계훈련, 하계훈련, 특별훈련 그래가지고. 그런데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맥마스터가 아니라 미국 국방장관이 기겁을 하게 놀랐어요.
매티스가 말이 안 된다고. 아니 군대가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전투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연대급 훈련만 해라. 그거는 보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다 요소가 아마 우리 쪽도 그랬겠죠. 트럼프하고 하면 무슨 뭐 까다롭게 안 하고 적당히 할 수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노이로 가는데 하노이 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의제는 중요한 정상회담이 뭐냐면 비핵화가 문제였어요.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제재를 풀어주나 얼마만큼 풀어주나 그러면요 엄청난 실무회담이 사전에 있었어야 해요. 일치 안 했어요 북한이.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를 믿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줄 수도 있다. 자기가 뭐 영웅이 되고 노벨상을 타고 저걸 받으면 이게 싱가포르 회담하고 가서 트럼프가 맨날 자랑하는 게 무슨 뭐 영화 골든 글러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배우들이 그런 거 받는 것보다 자기는 몇 배 더 카메라를 많이 받았다. 카메라가 마치 그냥 산처럼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데 그런데 들뜨니까 이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만나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 자기네가 내놔도 될 만한 그런 거를 다 안 하고 조금만 내놓을 거 조금만 주고 그 다음에 제재 저거를 받을 수가 있다 하고 생각한 거죠. 남한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 측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이제 이름 같은 거 대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거기 간 사람들은 실무회담을 하려고 해도 북한이 응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저거는 뭐냐? 이유는 뭐냐? 핵 문제는 최고 지도자만이 하지 우리는 그거 논의를 못한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은 여러 차례 만났어요.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제 그거는 둘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은 한층 강화된 검증, 풀리 완전히 저게 되고 된 그런 FFVD 이런 식으로 비핵화가 돼야 한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인데 한 채도 못 나갔어요. 근데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실무회담은 하나도 없이 둘만 그것만 하는 거니까 트럼프를 믿은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러고.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제 정부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뭐 문서도 없고 그러니까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런 거 보면 하노이 가는 길에도 우리가 북한한테 코치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뭐가 될 수가 있다 그러고. 근데 미국 측 자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고 트럼프가 거기 갈 때도 그래도 회담을 3번이나 했는데 3가지 완전한 해결, 부분적인 해결, 파투 놓는 거. 근데 트럼프 경우는 파투 놓는 걸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도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하자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제 끊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북한이 아마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나? 근데 갈 때에 보면은 제일 이상한 게 저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완전히 실무회담이 하나도 없이 하노이 가서라도 실무자끼리 그런 좀 만나서 정상회담 전에 얘기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 딱 거절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거예요. 영변 내놓고 그다음에 제재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제재 그거는 해제해달라. 안 한다 그러고 트럼프 안 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가 없어요. 하노이에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하고 한 그런 자료들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이제 개인 수기 같은 걸로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겠어요? 정부 자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 근데 김정은이 영변 폐쇄한다. 영변을 완전히 폐쇄한다. 와서 봐도 된다. 그러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게 제일 큰 거다고. 제일 큰 거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큰 거지만 제일 오래된 거다. 그러고 새로 만든 게 또 있다고 그러고 그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데 또 하나도 있고 그다음도 또 있고 또 하나가 있고 4개를 대요 트럼프가. 근데 그거는 뭘 어디 있다 하고 아는데 그거는 김정은의 측근도 모른대요. 엄청난 비밀이라 그 김정은이나 하고 그냥 아주 중요한 몇 사람만 아는데 미국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었나 그러고 그게 큰 쇼크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72시간 기차를 타고 저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까지 가니까 엄청난 그 큰 모험을 한 건데 큰 그 투자를 한 건데 그리고 떠나기 전에 엄청난 환영 행사를 하고 갔는데 그냥 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예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못 한다 그러고 이랬으니까 뭐라고 말리려고 그랬대요. 김정은은 당황해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트럼프가 일어서 버리니까 통역을 안 해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뭐 통역이 또 굉장히 혼났다. 숙청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숙청까지 뭐 죽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디 도서관에 사서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 통역하다가 도서관 사서로 갔다니까 참 편할지는 모르지. 거기 가서 편하게 사서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죠.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건 틀려들어오는 정보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큰 저건 안 했더라고. 이영호 같은 사람은 뭐 저 외상에서 쫓겨나가고 그 대신 이제 그 통전부 쪽이 외무성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미국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내가지고 그 연락사무소도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욕을 막 바가지로 퍼붓고 쟤네들이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욕을 막 엄청나게 소대가리니 뭐냐면 삶은 소대가리니 뭐라고 그거를 욕을 그렇게 퍼붓고 그러니까 말이 그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언어 폭력이 폭력적이고 비속어 같은 걸 또 많이 쓰고 그래 참 많이 우리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의 송영길은 아이 그거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 그러고 폭발. 그러니까 참 어리둥절해요. 왜 우리는 저거 다 해주고 도와주고 해주고 안 되면 욕을 먹나? 욕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들을 거다 하고 코치를 해준 건가? 그렇게밖에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뭔 나쁜 짓을 하고 옛날에 뭐 중매 장을번 타면 뺨을 석대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잘 되면 술이 석잔이고 근데 술을 뭐 석잔은커녕 니네들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 남은 유산이 뭐냐 하면 북미 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편지 주고받고 우리한테는 욕을 그렇게 퍼붓고 트럼프한테는 맨날 좋은 얘기만 했더라고. 트럼프도 맨날 그 편지 자랑을 하고 그건 그저 트럼프를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볼턴? 존 볼턴? 에? 볼턴? 아 볼턴 말고 볼턴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거 말고 그런 폭로기 그런 그 책에는 우드워드? 예, 우드워드, 보아브 우드워드 보면은 그 편지를 다 받더라고. 보여줘서 이거 봐라, 얼마나 트럼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음이 좀 상했던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워싱턴을 가가지고 트럼프 보고 미국 함상에서 한번 또 회담을 하자. 그런데 나도 거기 좀 끼자. 그리고 나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저걸 안 하고 볼턴은 그랬더라고. 문재인은 무슨 내용보다는 형식을 챙긴다 그러고 그 회담을 하면 뭐를 하자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회담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회담하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지 회담을 했다 셋이서 함상에서 그리고 하노이에도 참가 못했지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게 판문점에서 또 둘이 만났어요 김정은하고 셋이 만났어요 3차 회담은 둘이만 했어요 문재인이 끼자 하니까 그거 안 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와서 회담을 하면서도 문재인은 빼고 둘이 53분 동안 얘기했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는 셋이 했어요. 문재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 끼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걸 싱글싱글 웃고 그러고 그냥 참
만약 그 외교 실무 같은 걸 했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게 꼴이 많이 아니에요. 이제 운전자라더니 운전자도 아니고 중개인이고,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자기 몫이 있어요. 근데 그 운전자가 아니에요. 중개인은 그냥 둘만 붙여주고 거기서 뭐 술을 석 잔 얻어먹든지 그런 정도가 중개인인데, 이건 운전자도 아니고 중개인도 아니고, 구경꾼인가? 구경꾼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중매 잘못했다가 빤만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속이 터져요. 난 이렇게 외교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도 가서 또 판문점에서 그 회담은 지네 둘이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면서 문재인은 빼고 나중에 사진 찍고 그래도 싱글벙글하고 또 웃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정부는 뭐라고 설명이 없고, 혹시 이제 좀 아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면은 볼튼 때문에 그랬다. 다 잘 됐는데 볼튼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다 된 일이 볼튼 혼자 저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거 한 번도 한 일도 없어요. 실무회담 한 번도 안 하고. 그것도 우리 코치였나? 그런 생각도 나요. 실무회담 하면은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트럼프하고 그냥 작을 해라. 트럼프를 깔본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 된 다음에 미국 가서 트럼프를 나쁘게 얘기했어요. 전임 대통령이 뭘 잘 안 해줬다. 그것도 참 나쁜 짓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더구나 그 외교에서 뭐 전임 대통령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자꾸 했다. 그러고 새로 대통령 된 사람한테 낙선한 대통령을 폄훼하는 얘기를 하니 그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또 얼마나 깔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속이 많이 상해서 속상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웃으면서 봐주세요. 속상하지 말고. 그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행을 할게요.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인 어떤 그 제안이 결국에는 정상회담부터 싱가포르를 거쳐서 하노이로 갔던 이 흐름인데, 그거 이후엔 뭐 별로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뭐 이렇게 할 게. 근데 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고 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조명균 첫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 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게 인적으로도 연속성이 있고, 또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어쨌든 외교를 그래도 잘했던 분으로 많이 평가를 받는 분들인데, 네. 왜 그 연장선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임기 중에 이렇게 허망한 이렇게 성과밖에 남기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 참 왜 그랬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방문도 전혀 무슨 이해가 불가능해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중국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정상인데 중국에 가서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기회가 8번 있었는데 중국 측하고 식사를 한 거는 2번밖에 없대요. 나머지 6번은 혼밥을 예. 우리끼리 가서 식당 찾아다니면서 밥 먹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 어디로 갔다 그러고 그렇지만, 아니 대통령 방문을 어떻게 시진핑이 없을 때 저걸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시진핑이 없더라도 누구 대리라도 식사 대접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온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것도 없고 그것도 안 하고, 또 대접도 엉망이었어요. 보면 우리나라 기자 하나 막 폭행을 당해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그냥 보통 뭐 밀쳐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안들이 막 패가지고 얼굴 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외교적인 참사인데, 그러고도 또 별로 뭐 항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슨 조처도 없고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아니 외교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참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이런 건가.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모든 문제가 미국만 어떻게 잘 다루면 다 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군사적인 안보 태세 이런 것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좀 친해가지고 중국하고 친해서 안전 보장 같은 걸 받을 수 있나. 중국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해가지고 경제나 안보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러고 그런 현실에서 좀 현실하고 잘 맞지 않은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은 지금 20, 30대가 남북한의 20, 30대가 앞으로 기존 세대들은 이제 슬슬 없어지고 세상에서 지금 20, 30대들이 탈북한 사람, 고위층 탈북자들 중에서 보면은 20대나 10대 말 쪽이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애들이 먼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쟁의 상처 같은 거 그게 없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민족의 동질성 같은 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억지로 통일을 하더라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이 된다. 북한 정권이 붕괴 안 할 거지만 붕괴한다고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나는 전에 통일준비위원회 그거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혀 가당치 않은 생각이다. 북한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붕괴할 리도 없지만 북한 정권이라는 게 붕괴한 다음에 일어나는 혼란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나. 나는 적어도 세 가지가 위기라고.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하나가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건 2,500만이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이걸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이런 권위가 없어 붕괴해 버리는 경우에 2,500만 우리가 다 제대로 관리하는 애가 좀 싫은 말로 세월호도 관리 못하는 나라가 2,500만이 무정부 상태에 빠질 때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동독의 경우는 상비군이 7만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장교들은 전부 동원 해제해버리고 사병은 소독군에 편입을 시켰죠. 쉬워요. 북한은요, 100만, 120만 정도예요, 상비군은. 그 다음에 파라밀리타리가 600만, 700만 있어요.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대가 완전히 군사국가예요. 그런데 문화도 군사적인 문화고 군사 문화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대량 살상 무기까지 잔뜩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나. 내가 동독 무너진 다음에 서독하고 통일된 다음에 동독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동독 군인들 같은 거 해보면 군인들은 되게 통일에 엄청나게 반대더라고. 반감이 많더라고. 조금 시간 여유만 있었으면 통일 안 되더라고. 우리가 했을 거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전투라도 한번 해봤었으면 한이 없었다. 근데 전투 한 번도 못하고. 무슨 이념적인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군인들은 군인들의 직업적인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상대방한테 무기를 다 뺏기고 그러고 그런 건 한이 없다고. 전투만 한번 해봤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고. 근데 나토하고 싸울 수가 있나 니네가. 그랬더니 전쟁에서 죽었으면 제일 좋았겠다 그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치욕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 근데 군대는 누가 통솔을 해요? 김정은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통솔을 하는 거지. 정말 위험한 거는요,
국제적인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참 옛날부터 어떻게 강대국만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엄청난 나라가. 러시아. 예, 그렇죠. 러시아, 일본하고. 근데 이 나라들이 이제 평화로울 때는 우리도 좋은데, 이게 뭐가 변동이 생기면 우리는 꼭 희생이 돼요. 그 임진왜란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일본이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되면 엄청나게 그 다이나미즘이 생겨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한번 쳐서 해보려고 하니까 임진왜란을 당한 거고. 근데 실은 그러면 명나라를 직접 가서 치든지 할 거지, 우리나라를 쳐가지고 명나라로 하려고 하니까 죽은 건 우리냐, 죽어난 건 우리예요. 명나라 군사도 여기 와서 싸우고, 한국전쟁도 그랬고, 한국전쟁은 중국이 통일 안 됐으면 한국전쟁이 안 났어요. 중국이 통일되니까 한국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등장하니까 분단이 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니까 우리 병자호란 당하잖아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이 많이 붕괴해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 그러면은 이 네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합의 체제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한다. 유엔으로 가져간다든지 무슨 전혀 없어요. 제일 유리한 건 중국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이미 거기 병력 배치 같은 게 한반도 주변에 잘 돼 있어요. 미국은 너무 멀고, 일본은 아무튼 그것도 또 북한이 붕괴하면, 그러니까 통일이 합의해가지고 통일된다는 건 참 어렵고,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지금 북한이 하겠어요, 그렇게.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좀 비겁하지만 다음 세대한테 기대를 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한민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같은 민족이다가 어떻게 됐건 간에, 아무리 무슨 김일성 민족이다 그래도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동상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러고, 동상을 이렇게 수천 개 만든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충성을 갖고 있다면, 애정을 갖고 있다면 동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남북한 간에는 그냥 전쟁 상태였어요. 실제로는 전쟁 상태, 소규모로, 대규모 전쟁은,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소규모 무력 충돌 같은 게 잦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했지만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무장 병력을 보낸 일이 있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한 경우도 참 많았고. 2번이나 박정희 전두환. 네, 그렇죠. 전두환 경우는 5번이나 기획을 했는데 다 해놨어요. 전두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5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4번째까지 실패하고 5번은 기획을 했다가 일행을 안 했어요. 둘이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남북한 관계가, 근데 2000년에 들어오면서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국제 관계가 좋았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냉전 상황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나라들이 모두 다 개혁하고 개방을 하고 해가지고 환경이 좋았고, 북한은 절실하게 우리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혹시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아주 좋았죠. 아주 이제부터 교류도 하게 하자. 근데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회의 때 이제 우리는 북한을 많이 도와주고 도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냥 열성들이 많았죠. 그리고 북한에 많이들 가고 그랬어요.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곧 이제 잘하면 통일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금강산이 열리고, 그러고 노무현 때 또 개성공단 그쪽이 열리고, 이런 건 모두 참 좋은 일인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를 소화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예가 우리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북한이 보는 남북한 관계라는 건 만남이라고 하는 소설에 잘 나와 있어요. 만남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2021년에 나왔는데 중편 정도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한 것 같고 아주 달라요. 북한의 소설이라는 건 거의 정치적인 교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노쇠하고 붉고 좀 다리도 절고 그러고 근데 김정일은 거기에 반해 가지고 그냥 굉장히 영웅답고 목소리도 그냥 우렁우렁 크고 아주 호걸답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와서 무슨 좀 말을 좀 붙여보려다가 김정일이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뭐라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움츠러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그렸어요. 그리고 제일 저거 한 거는 거기 취재를 간 기자 하나가 원래 운동관인데 남한 혁명을 막 주도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망하는 거를 보고 사회주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혁명을 관뒀어. 남한 혁명을 포기했고 자기 여자친구는 그냥 계속 혁명을 주장하면서 둘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이 남자 기자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한번 보고는 완전히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웅, 훌륭한 영웅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한번 만나고는 또 이제 남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소련은 훌륭한 김정일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북한은 김정일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사회주의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남한 혁명을 계속하는 말하자면 운동권 활동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옛날 여자친구하고도 또 화해가 돼요. 보면 소설 내용이라는 거죠? 소설 내용인데 북한 소설인데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비하해가지고 육체적인 모습까지도 아주 나쁘게 그리고 또 이효 여사하고 사이도 나쁜 것 같이 그렇게 그렸어요. 서로 따로 떨어져 앉으니까 김정일이 딱 앉아가지고 부부끼리 그렇게 떨어져 앉냐 같이 앉아라 그러니까 또 비실비실하고 둘이 와서 따로 앉고 그런 식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북한의 생각은 그냥 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고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만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렇게 한국 민족이라는 게 자기가 주인공이다 하고 생각하는 두 정권 사이에 화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조린 같은 사람 얘기하기 전에도 그건 자명한 일인데 우리는 주로 희망 때문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남북한 간에는 교류를 추진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해요. 뭐냐 하면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룬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성과가 사형제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 중에서 정말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형제를 없앤 것 같은 거는 북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형제 안 없애면 니네하고 안 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니네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입장은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자, 남자, 심지어는 외국인일지라도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대우해줘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일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은 북한에서는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요소 같은 거는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근데 아마 집단 수용소가 아직 남아 있는 나라는 세상에 북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 10여 군데가 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독인데 요독은 제일 좀 괜찮은 데고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있고. 근데 거기에도 가짜를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불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 몰래 보고를 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또 조금 있다가 석방이 돼서 나와 가지고 다시 복직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 따지고 보면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 남북한 간에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모르죠. 그런데 제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북한이 바라는 거를 준다면은 크게 떠들지 말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식량 같은 거 주는 것도 무슨 식량을 얼마를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북한하고 합의한 다음에 그 해에 꼭 필요한 북한의 식량이라는 건 우리 예산에 그냥 포함해서 준다든지 그리고 준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신문에 내지도 말고 뭐 몇만 톤을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필요한 것 같은 거는 할 수가 그리고 북한도 아마 뭐 옛날 김일성식으로 혹은 김정일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되고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이 많이 개발이 되게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장 경제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역시 국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개인 기업이 그거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보위부든지 뭐 이런 데가 아파트를 짓는 걸로 하고 운영은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은 일정한 부분은 보위부한테 주고 만일 100동을 만든 아파트를 짓는다면 10동은 거기다 준다든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팔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형적인 저거고 그리고 북한은 아마 지금은 자기네들 화폐는 거래의 매개 수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달러를 쓰든지 중국 위안화를 쓰든지 그러고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 북한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대화를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아마 제일 큰 관심이 비핵화일 겁니다. 핵무기라는 거는 중대한 거니까 비핵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북한은 아마 제재를 어떻게 풀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북한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고 대화에 응한다고 할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조건을 달 거예요. 무슨 페이백이 뭐가 있나 대화를 시작하는 그거부터를 무슨 그걸 달라고 그럴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재의 해제인데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보다도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보면은 북한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진을 위해서는 미국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근데 한 가지 꼭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북한만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은 거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동맹국이고 아무리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입니다. 미국도 하나의 국가고 우리도 하나의 국가고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제 이 국가 간의 국가 사이에 무슨 타협이든지 협상이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목소리나 우리 몫은 빠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이야기는 필요한 게 안전 보장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챙겨야 할 기타 이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그만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장기
비전 양창 기수들 모두 보냈어요. 가겠다는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 소독이 하는 식으로 일정한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일 같은 걸 추진해야 해요. 아마 북한이 쉽게 그런 걸 안 하겠죠.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북한은 자기네 유해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중국은 다 가져가는데 인민군 병사의 유해 같은 것도 우리는 간수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개별적이 아니더라도 매장 같은 거는 제대로 수습하고 매장 같은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뭐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문제 같은 거를 일단은 내 생각에 너무 공개적으로 그걸 떠들지 말고 북한하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관계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일 겁니다. 국가하고 국가 간의 신뢰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요, 권력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권력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국가 간의 신뢰가 있으려면요, 국민하고 국민 사이에 신뢰가 커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사이라든지 뭐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사이라든지 조금씩 정도가 다르지만 국민 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있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국가가 전부 독차지하고 사람들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거를 다 끊어놓고 자기 얘기만 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신뢰관계가 구축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러시아 보면은 저걸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전쟁에 관해서 보도를 못하게 하고 그런 정부 이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보도를 하는 건 굉장히 엄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까지 저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곤란해요. 정보 같은 게 유통이 되고 국민 간에 그 신뢰 같은 게 생기도록 해야 하죠. 이번 새로 정부가 된다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는 새로 이제 앞으로 5년 나라를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북한하고도 조금씩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